40년을 살아온 집을 팔라며 갑자기 나타난 자식들. 그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는 어머니. 이날 이후 아들, 딸과의 인연을 끄는 그녀로부터 1년 만에 날라온 갑작스러운 초대. 그리고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상황. 과연 어머니가 숨겨온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자식들이 맞이하게 될 예상치 못한 상황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할지 모릅니다. 저는 올해 66살 송지혜라고 합니다. 이 집에서만 벌써 40년을 살았어요. 남편과 함께 어렵게 장만한 이 작은 단독주택이 제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마당 한켠에는 남편이 직접 심은 감나무가 서 있습니다. 봄이 되면 연초록 새순이 돋아나고 가을이면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열리죠. 여보, 이 나무가 크면 우리 손자들이 감 따먹을 거야.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 아침에 눈을 뜨면 고요한 집안이 귀가 먹먹할 정도로 조용해요. 부엌에서 혼자 밥을 하다 보면 가끔 남편이 여보, 뭐해?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뒤를 돌아보곤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엔 언제나 텅 빈 공간만 있을 뿐이었죠. 냉장고 문에는 손자, 손녀들 사진이 붙어 있어요. 정민이네 큰애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사진, 미영이네 둘째가 돌잔치하던 날 사진들. 벌써 몇 년 전 사진들이지만 요새는 새 사진을 받을 일이 없어서 그대로 붙여두고 있습니다. 저녁이면 거실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곤 하는데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족들이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괜히 가슴이 허전해져요. 우리도 예전엔 그랬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저녁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었죠. 복도에는 아이들 키 재던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고 마당 한 구석에는 미영이가 어릴 때 기르던 강아지 무덤도 있어요. 남편이 직접 만들어준 작은 책상에서는 정민이가 밤늦도록 공부하던 모습이 떠오르고요. 텃밭에서 상추를 따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문득문득 그 시절 기억들이 되살아납니다. 행복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그리워서 가끔은 울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울어봤자 소용없잖아요.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요즘 들어 아이들 연락이 뜸해졌어요. 예전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라도 했는데 이젠 한 달에 한 번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바쁘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늙은 어미 안부 정도는 물어봐 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요 며칠째 몸이 좀 이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쓰리고 평소 좋아하던 반찬도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체했나 싶어서 손목을 비벼보기도 했는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나이 탓인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큰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사는 집은 참 조용합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릴 뿐이에요. 가끔 전화벨이라도 울리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런데 요새는 그마저도 드물어졌네요. 저녁 준비를 하다가도 문득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게 정상인 걸까? 아이들은 각자 바쁘고 손자, 손녀들은 저를 낯설어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일인 걸까요?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건강하게 혼자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잖아요. 동네에는 몸이 불편해서 자식들 집에 얹혀 사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아직 그런 신세는 아니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가끔은 궁금해집니다. 아이들은 정말 잘 지내고 있을까? 손자, 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궁금해도 먼저 연락하기가 쉽지 않아요. 괜히 부담 주는 것 같아서요. 며칠째 연락이 없던 큰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정민아, 엄마야. 아, 엄마. 요즘 워낙 바빠서 연락을 못했네요. 엄마, 어쩐 일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여전히 바쁘다는 말부터 하는군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정민이의 목소리는 어딘가 피곤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어야만 연락하는 사이가 된 건가 싶어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고, 그냥 목소리 좀 들으려고. 요새 어떻게 지내니? 아, 네. 그냥 회사 일이 워낙 많아서 정신없어요. 엄마는 건강하시죠? 역시나 형식적인 안부 인사였죠. 음식 좀 해서 가져다 줄까? 며느리랑 아이들 먹으라고. 제가 말하자 정민이가 잠깐 망설이는 기색이 있었어요. 그럼 고맙죠, 엄마. 그 망설임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오늘 저는 정민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갈비찜을 새벽부터 끓이기 시작했어요. 시장에 가서 좋은 갈비를 골라오고 무와 당근을 깍둑썰기로 썰어서 고기와 함께 푹 끓였습니다. 고기를 손질하고 양념장을 버무리는 동안 손끝에 스며든 마늘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3시간을 끓인 갈비찜을 커다란 보온통에 담고 김치와 밑반찬도 함께 챙겼습니다. 무거운 보온통 2개를 양손에 들고 버스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평소 같으면 택시를 탈 텐데 요새는 용돈도 아껴야 해서 버스를 이용했죠. 아들이 사는 아파트는 제법 큰 단지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까지 올라가는데 보온통이 제법 무거워서 팔이 아팠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바로 그때 거실에서 며느리와 정민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또 음식 가져오신다는 거야? 아휴, 정말 부담스러워. 우리가 굶고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러시는지.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제 손에서 보온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냥 받고 고맙다고 해. 어쩔 수 없잖아. 정민이의 대답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엄마가 가져다 주는 음식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가요?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정민아, 엄마 왔다. 집에 있니? 라고 말하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와 정민이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또.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웃음이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갈비찜 좀 해왔다. 정민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거. 제가 말하자 정민이가 다가와서 보온통을 받아들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맛있게 잘 먹을게요. 하지만 그 고마워요라는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리던지. 예전에는 엄마 갈비찜 하며 환하게 웃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거리감이 생긴 걸까요? 잠깐 앉아 있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계속 시계를 힐끗힐끗 보더라고요.
빨리 가라는 신호인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엄마 이만 갈게. 바쁠 텐데 너무 오래 있으면 민폐가 되겠구나. 아, 그러실래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민이의 배웅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언제부터 제가 아이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걸까요? 사랑으로 해주는 일들이 왜 짐이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정민이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그래,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엄마니까 어쩔 수 없이 챙겨줘야 하는 거구나. 다음 날 아침 동네 약국에 소화제를 사러 갔어요. 요 며칠째 속이 계속 거북해서요. 어머니, 요새 속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약국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냥 좀 체한 것 같아서요. 소화제 좀 주세요. 제가 대답하니까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이 드시면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긴 하죠. 그래도 너무 자주 그러시면 큰 병원에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이고, 그런 큰일은 아니에요. 약 좀 먹으면 나아질 거예요. 제가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자식분들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자식들이라 이런 걸로 연락했다가 괜히 부담만 줄 것 같았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약국을 나오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약국 사장님이 제 걱정을 해주시는데 정작 제 아이들은 속이 더 쓰려왔습니다. 며칠 후 엄마, 미영이에요. 작은 딸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비누 거품이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서둘러 전화를 받았죠. 미영아, 잘 지내지? 우리 딸이 어쩐 일이야? 먼저 전화를 다 하고. 하고 물었는데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미영이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엄마, 그게 미영이가 말을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꺼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아이들은 괜찮고? 엄마, 죄송한데 아이들 학원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역시나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가끔 만나면 엄마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시죠? 라고 묻긴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언제나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곤 했거든요. 진짜 제 안부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너무 잘 알아요. 미영아, 학원을 꼭 그렇게 많이 보내야 하니? 아이들도 힘들고 너희들도 힘들잖아. 제가 말하려고 하니까 미영이가 말을 끊었어요. 엄마, 요즘 학원 안 보내면 우리 아이들만 뒤처져요. 다른 애들은 다 영어에 수학에 피아노까지 배우는데 우리만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리고요. 요즘 시댁 눈치가 너무 보여서 자주는 못 갈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요새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셔서.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괜히 마음이 쓸쓸해져요. 친정 어머니보다 시어머니가 더 중요한 건 당연하다고는 하지만 가끔은 제 마음도 좀 헤아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거든요. 그래? 그럼 얼마나 필요한데? 결국 저는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50만 원 정도면
정말 죄송해요, 엄마. 다음에 꼭 갚을게요. 다음에 갚는다는 말도 이제는 형식적인 말이라는 걸 알아요. 몇 번이고 들어온 말이니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제 새끼들인데 어떻게 거절해요? 알았어. 내일 계좌로 보내줄게.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어요. 돈 이야기가 해결되니까 그제야 목소리에 활기가 돋더라고요. 미영아, 엄마가 요새 많이 외로워서 제가 말을 꺼내려 하니까 엄마,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급하게 부르셔서 빨리 가봐야 해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며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끊어진 전화기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다니 그게 그렇게 급한 일이었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날 은행에 가서 미영이 계좌로 돈을 보내면서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나는 아이들에게 ATM 기계가 된 걸까?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평소에는 연락도 없고 그런데 더 씁쓸한 건 미영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정민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집들이 할 때, 아이들 돌잔치 할 때, 뭔가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이 와요. 그럴 때는 반가운 척 연락도 잘하면서도 평소에는 안부 전화 한 통 없어요.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동네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계신 걸 봤어요. 박할머니, 최할머니, 그리고 김할머니까지 모두 오랜 세월 알고 지낸 분들이라 서로 살가웠어요. 지혜야, 어디 갔다 와? 박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아, 잠깐 은행 일 좀 보고 왔어요. 제가 대답하니까 최할머니가 옆자리를 톡톡 치며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새 어떻게 지내? 아들, 딸들은 잘 지내고? 김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네, 뭐, 잘 지내죠?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우리 나이가 되면 자식들이 제일 걱정이야. 건강하게만 지내줬으면 하는데. 박할머니가 말씀하시니까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요새 젊은 애들은 참 바쁘더라고. 우리 때와는 많이 다르지. 최할머니의 말씀에 저도 공감이 되었어요. 그래도 가끔은 안부 전화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말이야. 김할머니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만 이런 마음인 게 아니구나.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마음이시구나. 지혜야, 너라도 건강해야 해. 몸이 재산이여. 박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동네 할머니들이 제 자식들보다 더 제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웠나? 너무 많이 해줬나? 아니면 부족하게 해줘서 이제 와서 원망하는 건가? 텔레비전을 켜니 가족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연예인 가족이 나와서 서로 애정을 표현하고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 외로워졌어요. 우리도 예전엔 저랬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서먹해진 걸까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미영이의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그럼 친정어머니는? 친정어머니 몸은 안 궁금한가? 저도 요새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그런 건 관심도 없는 것 같았어요.
추석 보름달이 떠오를 무렵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 전부터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바쁘게 준비했을 텐데 이번엔 마음이 영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올 텐데 허투루 할 수는 없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제사용품을 하나하나 골라오는데 가게 사장님이 어머니, 올해도 차례 크게 지내시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많아서요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어요. 정성껏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배와 사과를 하나하나 닦으며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애들 많이 먹지도 않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 그때 남편이 항상 하던 말이었거든요. 기름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전들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동태전, 호박전, 깻잎전. 아이들이 좋아하는 전들을 하나하나 붙이면서 예전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정민이가 어릴 때는 제가 전 부치는 걸 옆에서 구경하면서 엄마 나도 해볼래라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미영이는 전 부치는 냄새를 맡으면서 우와 맛있겠다 라고 침을 꿀꺽 삼키곤 했고요. 추석 전날 오후 2시쯤 정민이 가족이 먼저 도착했고 미영이 가족도 30분 후쯤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기다리던 자식들 손자 손녀들이 모두 와서 들뜬 맘에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식들도 손자 손녀들도 제가 만든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할머니가 전도 맛있게 부쳤는데 먹어볼래? 하고 물어봐도 내라고는 하면서도 계속 게임에만 정신이 팔려 있더라고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어요. 남편 사진 앞에서 절을 할 때 정민이와 미영이는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았고 손자, 손녀들은 언제 끝나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예전 추석 때가 생각났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정말 온 가족이 화기애애했거든요. 아이들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할아버지와 윷놀이도 하고 마당에서 뛰어놀기도 했었는데 추석인데 좀 오래 있다 가면 안 되니? 제가 물었을 때 정민이가 손목시계를 힐끗 보며 말했어요. 엄마, 처가도 가야 해서요. 미안해요. 미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야 해서 일찍 나가봐야 해요. 시아버지가 기다리신다고 하셔서 밥을 먹을 때도 다들 빨리 끝내려고만 했어요. 제가 많이 먹어라, 1년에 한 번 모이는 건데라고 해도 배불러요. 많이 먹었어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시계를 보면서 여보, 시간 좀 보세요. 라는 눈짓을 정민이에게 보내더라고요. 미영이네 사위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핸드폰을 보면서 뭔가 다른 약속이 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결국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모두들 바쁘다며 떠나버렸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런 말들을 남기고는 서둘러 나가더라고요. 혼자 남은 저는 차려놓은 음식들을 바라보며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접시에 남은 전들, 먹다 만 나물들, 거의 손도 대지 않은 갈비찜.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그냥 남겨져 있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예전엔 추석이 끝나고 나면 온 가족이 배불리 먹고 웃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는데 이젠 명절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외로워져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명절의 의미가 뭘까? 가족이 모여서 조상에게 감사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는 게 명절 아닌가? 그런데 이젠 그런 것보다는 빨리 의무를 마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이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게 분명해요. 와야 하는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지. 정말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며칠 전부터 몸이 영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쓰리고 밥맛도 없고 처음에는 그냥 체했나 싶어서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 먹었는데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일주일째 그런 증상이 계속되자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원장님이 제 배를 만져보시더니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큰 문제가 바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 큰 병원에서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혼자 살다 보니 몸이 아프면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도 별일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민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예상대로 바쁘다는 뉘앙스가 묻어 있었어요. 아, 그게 동네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셔서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정말 큰일인가요? 요즘 워낙 바빠서 병원 예약 잡아드릴까요?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무서워서 같이 가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부담스러운 일인가 봐요. 아, 그래. 그래, 괜찮다. 엄마가 혼자 가볼게. 네, 엄마. 검사 받고 결과 나오면 연락 주세요. 미영이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결국 저는 혼자 병원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동안 혼자서도 잘 살아왔는데 이것 정도야 뭐 어렵겠어요. 하지만 밤에 혼자 누워있으니 무서웠어요. 만약에 정말 큰 병이라면? 만약에 수술을 해야 한다면? 그때는 아이들이 와줄까? 아니면 그때도 바쁘다고 할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들을 함께 해결했는데, 이제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니까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더 속상한 건 아이들이 제 건강보다는 자신들의 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엄마가 아프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도 그래. 내가 아프다고 하면 엄마 병원 가세요라고만 하지 같이 가자는 말은 안 해. 박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런가 봐. 우리 때는 부모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밤새도 지켜봤는데 최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고요. 그래도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대학병원 예약을 잡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혼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학병원에 가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섰는데 길을 잘못 들까봐 걱정되어서였죠. 버스를 갈아타고 지하철도 타야 하는 복잡한 길이었거든요. 대학병원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커다란 로비에 들어서니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번호표를 뽑으라고 하는데 그 기계 사용법도 모르겠더라고요. 젊은 직원분이 도와주셔서 겨우 접수를 마쳤지만 어디서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호명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 가족들과 함께 온 분들이었습니다. 김철수님, 3번 진료실로 오세요. 안내 방송이 나올 때마다 환자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일어나서 가는 모습을 보니 괜히 외로워졌어요. 1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젊은 의사 선생님이 앉아 계셨어요.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저는 동네 의사 선생님께 들은 말과 제가 느끼는 증상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들어주셨지만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았어요. 일단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네요. CT 촬영과 혈액 검사, 그리고 내시경 검사까지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검사를 혼자서 다 받을 수 있을까 걱정되었어요. 가족분은 안 오셨나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아들, 딸이 있긴 한데 바빠서요. 제가 대답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검사 일정을 잡아드릴게요. 다음 주에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CT 촬영실까지 가는 길도 복잡했어요. 엘리베이터를 여러 번 갈아타야 했고 복도마다 비슷비슷해서 길을 잃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간호사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겨우겨우 찾아갔어요.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은 아들, 며느리와 함께 오셨더라고요. 혼자 오셨어요? 그분이 물어보셨어요. 네, 아이들이 바빠서요. 제가 대답하니까 그분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런 큰 병원은 혼자 오기 힘들잖아요. 길도 복잡하고 정말 그랬어요. 처음 와보는 곳이라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거든요. 검사를 받는 동안에도 계속 불안했어요. CT 촬영을 할 때는 기계 소리가 너무 커서 무서웠고 조영제를 주사할 때는 온몸이 뜨거워져서 깜짝 놀랐어요. 괜찮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방사선사분이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혼자 받는 검사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혈액 검사를 받을 때는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어찌나 아프던지. 예전에 남편과 함께 검사 받을 때는 이렇게 무섭지 않았는데 혼자 받으니까 모든 게 두려웠어요. 모든 검사가 끝나고 나니 오후 3시가 넘어 있었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던 거죠. 피곤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혼자서 결과를 들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민아, 엄마야. 병원에서 검사 다 받았어. 아, 네. 어떻게 나왔어요?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온다고 해. 그때 또 병원에 가야 해. 그래요? 큰일 아닐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엄마, 저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역시나
별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더라고요.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돌아온 엄마가 걱정되지도 않는 건지 미영이에게도 연락했지만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엄마,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역시 위로의 말이긴 했지만 뭔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만약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수술을 해야 한다면? 그때도 아이들은 바쁘다고 할까?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아파도 혼자, 무서워도 혼자, 걱정되어도 혼자. 일주일 후 다시 병원에 갔어요. 이번에도 혼자였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딱딱한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송지혜님, 들어오세요. 며칠 후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청 도시개발과입니다. 송지혜님 댁 맞으시죠? 댁이 계신 지역이 대규모 개발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처음엔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우리 동네에 무슨 개발이라니. 하지만 담당 공무원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큰 사업이더라고요. 도로를 넓히고 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이었어요. 며칠 후 공무원 두 분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그분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개발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보상금도 현재 시세의 180%로 책정해드릴 예정이고 이주 비용도 별도로 지원해드리며 원하시는 지역 어디든 새 거주지 물색도 도와드려요. 한 분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보여주는 금액을 보니 상당했어요. 솔직히 평생 못 벌 돈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집은 팔 수 없어요. 공무원분이 의외라는 듯 물어봤어요. 왜 그러십니까? 조건이 좋지 않으신가요? 더 협의해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창밖 마당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40년을 살았어요. 시집 와서 지금까지 쭉. 남편과 함께 가꾼 저 감나무도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던 마당도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 돈도 돈이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더 편하게 사실 수도 있잖아요. 다른 공무원분이 설득하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이 동네 사람들, 다니던 병원, 시장 아주머니들까지 모든 게 익숙해요. 동네 약국 아저씨는 제가 무슨 약을 먹는지 다 알고 계시고 슈퍼 아줌마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다 기억해주고 계시죠. 젊은 공무원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최근 새롭게 개발된 신도시 쪽 좋은 아파트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감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 보세요. 남편이 우리 아들 태어났을 때 직접 심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 아이도 걸음마 할 때 저 나무 아래서 놀았어요. 이런 추억들을 버려두고 제가 어딜 가겠어요? 그분들은 한참 더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제 마음은 단호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 없어요. 결국 그분들은 아쉬워하며 돌아가셨어요.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떠나고 나서도 저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추억은 살 수 없으니까요. 이 집 곳곳에 스며 있는 우리 가족의 흔적들을 어떻게 돈으로 바꿔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뜸했던 정민이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새 어떻게 지내요? 건강도 괜찮죠?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결 다정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음성이라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민아. 웬일이야? 바쁠 텐데. 아니에요, 엄마. 그동안 너무 소홀했네요. 생각해보니까 연락도 안 드리고. 정말 죄송해요. 이런 정민이는 오랜만이었어요. 괜찮다, 아들. 바쁜 거 엄마가 다 알아.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엄마 얼굴도 보고 싶고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며칠 후에는 미영이도 연락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어서요. 평소 같으면 돈 이야기부터 꺼냈을 텐데 이번에는 정말 그냥 안부를 묻더라고요. 어찌나 반가워하는지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주말에 정말로 정민이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손자, 손녀까지 데리고 와서 할머니 하며 반갑게 인사하더군요. 평소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며느리도 어머니, 오랜만이에요라며 환하게 웃어주었고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정민이가 슬쩍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런데 이 동네 정부에서 개발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예요? 응, 구청에서 찾아왔었어. 집을 팔라고 하더라고. 그치만 내가 거절했어. 제가 대답하니까 며느리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아, 조건이 별로 좋지 않았나 보네요. 조건은 나쁘지 않았지. 최근 근처에서 거래된 시세보다 2배를 준다고 하더라고. 제가 말하니까 정민이와 며느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정민이가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집 너무 오래됐잖아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보일러도 자주 고장나고 며느리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마당 풀도 뽑아야 하고 지붕 수리할 일도 생기고 차라리 이 기회에 좋은 조건으로 정리하고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하시는 게 어떨까요? 난 아파트는 싫어. 답답해서 못 살 것 같더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정민이가 더 열심히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아파트들은 달라요. 넓고 깨끗하고 보안도 좋고 관리비만 내면 모든 걸 해주니까 얼마나 편한데요. 그리고 정민이가 말끝을 흐리더니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도 아이들 교육비며 집 대출이며 요새 좀 힘든 상황이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래서 갑자기 연락을 자주 하고 찾아온 거구나. 제 집 매각 소식을 듣고는 보상금을 노리고 온 거였어요. 미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며칠 후에 왔을 때부터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엄마, 정말 집 안 파세요? 집값도 훨씬 비싸게 책정해 준다는데. 미영아, 너도 그런 소리 하는구나. 제가 실망스럽다는 목소리로 말하니까 미영이가 서둘러 변명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 건강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돈 이야기만 나오면 두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다 보였거든요. 그 후로 정민이와 미영이는 번갈아 가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정민이가 와서 엄마, 이런 기회는 다시 없어요 라고 하고 다음 날은 미영이가 와서 엄마,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요. 라고 하고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동안 저에게 관심도 없던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이유가 뻔했거든요. 엄마가 걱정되고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보상금 때문이었던 거죠. 어느 날은 정민이가 아예 계산기를 들고 와서는 엄마 이 돈이면 저희 대출도 갚고 아이들 교육비도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미영이도 엄마 저희가 좀 도움을 받으면 안 될까요? 라며 직접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비로소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저는 그저 돈줄일 뿐이구나.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돈 냄새가 나니까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된 거구나. 몇 주가 지나고 구청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담당 공무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도시개발과 김주무관입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혹시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대답을 바로 못하고 머뭇거렸더니 그분은 더욱 애타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엔 조건을 정말 파격적으로 올렸습니다. 최근 근처에서 비슷한 주택의 매매 금액의 무려 3배, 아니 그 이상으로도 가능하고 이주하실 때 이사 비용도 전액 저희가 부담하며 원하시는 지역 어디든 최고급 아파트까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정말 부탁드립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그분의 목소리는 거의 애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도 정말 곤란한 상황이에요. 정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정말로 최고의 조건이에요. 다른 동네 분들은 모두 다 동의하셨는데 이제 어머님만 남으셨어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려요.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과 아이들의 모든 추억이 가득한 내 집. 하지만 이제 너무나도 변해버린 정민이와 미영이, 그리고 혼자 다녀왔던 병원.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각하겠어요. 정말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공무원분의 목소리가 확 밝아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40년을 살아온 이 집,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복도,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 먹던 식탁, 모든 것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미안해, 여보. 우리 집을 지키지 못해서.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바람만 대답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소식을 들은 정민이와 미영이는 그야말로 날아올 듯 기뻐했어요. 정민이는 손자, 손녀까지 데리고 또 찾아와서는 엄마 정말 잘 선택하셨어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영이도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라며 제 손을 꼭 잡더군요. 그 손길에서 진심이 아닌 계산된 감정만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어요. 며칠 후 정민이와 미영이가 함께 와서는 본격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희 집 대출이 아직 2천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민이가 먼저 말을 꺼냈고 미영이도 바로 이어서 돈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엄마, 아이들 사교육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요. 다른 애들은 다 학원에 영어 과외까지 시키는데 우리 애들만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둘 다 이미 계산을 다 해온 모양이었어요. 얼마씩 나눠달라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잔뜩 기대에 부푼 정민이와 미영이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민아, 미영아, 미안하지만 이 집을 판 돈, 반 한 푼도 너희들에게 줄 생각 없다. 그 순간 정민이와 미영이 표정이 한순간에 굳어졌습니다. 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세요?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제야 똑똑히 알았다. 너희들이 왜 갑자기 연락 자주 하고 찾아오는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돈 때문이었다는 거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엄마. 미영이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미영이의 말을 막아버렸습니다. 평소에는 안부전화 한 통 없다가 집 매각 소식 들으니까 갑자기 효녀 된 척 하더구만. 집만 팔아버리면 그 돈은 당연히 너희 것이고 엄마는 당연히 다 나눠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자 두 아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들켜버렸다는 표정이었죠.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 힘든 거 엄마 다 알고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처음엔 당황한 목소리였던 정민이가 점점 화난 목소리로 변해가며 말했어요. 자식들이 엄마한테 좀 도와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저는 기세에 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 오직 돈 때문에만 찾아오는 자식들한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어. 이럴 거면 앞으로는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 거라. 평소답지 않은 제 모습이 사뭇 놀란 눈치지만 자식들도 화가 많이 났는지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얼굴이 빨개져서 나가버렸습니다. 평생 아끼고 사랑으로만 대하던 자식들에게 처음으로 모질게 퍼붓고 나니 저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중매로 만났습니다. 20살이던 제게 어머니가 좋은 총각이 있다며 맞선을 주선해 주셨거든요. 첫 만남에서 남편이 수줍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하던 그때 우리 둘 다 이렇게 행복한 세월을 함께할 줄 몰랐죠. 처음엔 서로 어색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한 달쯤은 말도 제대로 못 붙이고 지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려서 끙끙 앓고 있는데 남편이 약국에 가서 약을 사와 주더라고요. 그때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목소리가 그렇게 고마웠어요. 신혼 시절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월세방 한 칸에서 시작해서 이 집을 마련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새벽 5시에 공장으로 출근하면 저는 집에서 바느질일을 하며 용돈을 벌었죠. 미싱 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졌던 그 시절이 힘들긴 했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둘이 힘을 합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월급날이면 남편이 이번 달엔 얼마 모았지? 라고 물어보고 저는 조금씩 모이고 있어라고 대답하면서 통장을 함께 들여다봤어요. 그때 그 작은 기쁨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소중했던 것 같아요. 첫째 정민이가 태어났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분만실에서 나온 간호사가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남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보, 우리 아들이야. 정말 우리 아들. 하면서 복도를 뛰어다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 둘이 만들어낸 소중한 생명이 이 세상에 나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민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민이가 3살이 되었을 때 둘째 미영이가 태어났어요. 이번엔 딸이었는데 남편이 아들 하나, 딸 하나면 금상첨화지라며 더욱 좋아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완성됐네라고 하던 남편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미영이는 정민이와 달리 조용한 아이였어요. 태어날 때도 울음소리가 작아서 간호사가 공주님이 엄청 순하네요라고 하셨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정민이가 개구쟁이라서 이것저것 만지고 다닐 때 미영이는 조용히 앉아서 인형 가지고 놀곤 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말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정민이는 동네 개들과 뛰어다니기를 좋아해서 늘 무릎이 까져 있었고, 미영이는 조용한 성격이라 항상 제 치마폭에 매달려 있었죠. 저녁이면 온 가족이 마당에 앉아서 남편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옛날 한 옛날에 로 시작하는 이야기들. 정민이와 미영이는 눈을 반짝이며 아빠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어요. 여름밤엔 마당에서 수박을 먹으며 별을 세기도 했고, 겨울엔 온 가족이 이불 하나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도 했어요.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들. 정민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은 아직도 생생해요. 새 가방을 메고 설레하던 모습, 학교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 남편이 우리 아들 이제 초등학생이네라며 뿌듯해하던 모습까지. 미영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도 온 가족이 박수를 쳤어요. 남편이 미영아, 아빠한테 와라고 말하며 손을 벌리면 미영이가 뒤뚱뒤뚱 걸어오던 모습도 아직 눈에 선하네요.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집안이 더욱 활기차졌어요. 정민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을 자랑하고, 미영이가 그린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 달라고 하고,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바로 행복이었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었고 서로를 사랑했고 희망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주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행복은 조금씩 변해갔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서, 친구들이 생기면서, 각자의 세계가 생기면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죠.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더욱 그런 변화를 느꼈어요. 아이들이 각자 결혼하고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면서 저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 거죠.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들도 바쁘고 각자 살아갈 일이 많으니까. 하지만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아이들에게 저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라 그냥 돈줄이 되어버렸구나. 이제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지혜야, 몸은 좀 어때? 괜찮아? 응. 그보다 나 부탁이 하나 있어. 그래. 지혜야, 뭐든지 말해봐. 무슨 부탁인데? 우리 정민이 미영이를 좀 불러서 이리로 오게 해줘. 정민이와 미영이는 정말 오랜만에 이모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연락은 바로 어머니가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12월 15일에 함께 남겨준 주소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소를 보니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지만 예전 어릴 때 살던 동네라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정민이가 미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너도 이모한테서 연락 받았지? 응, 오빠. 갑자기 웬 연락이야? 1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둘 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랐습니다. 아직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이 남아 있어서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때 일이 생각나서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닐까?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니면 뭔가 일이 있는 건가? 하지만 정민이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이번에는 그 돈을 좀 나눠주려는 건 아닐까? 1년 동안 생각해보고 마음이 바뀐 건 아닐까? 미영이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아무래도 혼자 그 큰 돈을 다 쓸 수도 없고, 둘 다 속으로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마음을 바꿔서 도움을 주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약속 당일 정민이와 미영이는 함께 승용차를 타고 고향 동네로 향했습니다. 동네에 도착하자 온갖 추억이 되살아났어요. 여기 예전에 문방구 있던 자리네.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 건물 모양은 그대로였어요. 맞아. 여기서 뽑기도 하고 과자도 사 먹고. 정민이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기억나? 미영이 네가 뽑기 당첨돼서 과자 한 박스 받았던 거? 아, 맞다. 그때 오빠가 부러워했잖아. 두 사람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예전 정육점이 있던 자리, 동네 슈퍼가 있던 곳.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길의 구조는 그대로였어요. 골목길을 걸으면서 어린 시절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넓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보며 어머니가 알려준 주소로 걸어갔습니다. 여기 예전에 놀이터 있던 자리 아니야? 정민이가 물었어요. 맞네. 여기서 그네도 타고 시소도 탔는데. 미영이가 대답했어요. 아빠가 그네 밀어주셨던 거 기억나? 응, 높이 밀어달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울었잖아. 걸어가는 내내 두 사람은 추억에 잠겨 있었어요. 어릴 적 고향 동네를 어느 정도 걷다 보니 어느덧 어머니가 오라고 한 주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엔 작지만 고급스럽고 예쁘게 지어진 2층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집에 엄마를 만나러 오는 게 너무 어색하게 느껴져서 살짝 긴장을 하며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엄마를 마주할 생각을 하니 뭔가 살짝 어색하기도 하고 이번엔 미영이와 내게 돈을 좀 나눠주려고 그러는 건가 하는 기대심도 조금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여기 계신가?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라고 하며 정민이가 문을 밀고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깔끔한 새집 냄새가 났어요. 아무 인기척이 없었지만 그래도 엄마 집이라는 생각에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들어가자 맞아 정민이와 미영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거실의 구조와 인테리어의 느낌이 그들이 어릴 때 살던 집과 완전히 똑같이 꾸며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미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 거실. 우리 옛날 집이랑 똑같지 않아? 거실 배치며 부엌 위치며
마치 옛날 집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마루 위에는 예전에 깔았던 것과 거의 비슷한 돗자리까지 깔려 있었어요. 눈을 돌려 벽에 걸린 액자들을 보는 순간 정민이와 미영이의 눈에 살짝 눈물이 맺혔어요. 벽들 여기저기에 자신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거든요. 정민이가 7살 때 생일 사진.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미영이가 처음 학교에 입학하던 날 사진. 새 교복을 입고 아빠 손을 잡고 있는 모습도 있었고요.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들도 여러 장 걸려 있었어요. 마당에서 찍은 사진, 여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 명절 때 찍은 가족 사진. 행복했던 그 시절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엄마가 이걸 다 준비하신 거야? 미영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때 2층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이와 미영이는 1년 만에 만나는 엄마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계단으로 내려온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엄마의 언니인 이모였습니다. 이모. 정민이와 미영이가 동시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의 만남이었죠. 오랜만이구나. 이모가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표정이 어딘가 무거웠어요. 왜 이모만 내려오세요? 엄마는요? 미영이가 이모에게 급하게 물어봤어요. 어서 2층으로 올라가자. 엄마가 너일 기다리고 있어. 이모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정민이와 미영이는 서로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벽면을 본 순간 정민이와 미영이는 또 한 번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벽면 가득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정민이와 미영이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들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민이를 어깨에 태우고 있는 사진, 어머니가 미영이를 안고 있는 사진, 온 가족이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행복했던 그 시절의 기억들이 계단을 따라 쭉 이어져 있었어요. 아빠, 미영이가 아버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보고 싶었어? 정민이도 눈물을 참으며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정민이와 미영이는 각자 최근 어머니에게 너무 이기적으로 대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어머니를 만나면 화해하고 가족 사진을 꼭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층에 도착하자 복도 끝쪽에서 은은한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복도 양쪽 벽에는 정민이와 미영이의 성장 과정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걸음마를 뗐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엄마가 소중히 간직해왔던 모든 순간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어요. 한쪽에는 작은 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엄마가 손수 만들었던 뜨개질 작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민이 어릴 때 입었던 스웨터, 미영이가 좋아했던 목도리, 엄마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천천히 끝방 문 앞에 다다르자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과 함께 누군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창가에는 엄마가 좋아하던 제비꽃이 화분에 심어져 있었고 벽에는 가족들의 마지막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 온 가족이 함께 찍었던 그 사진이었죠. 침대 옆 작은 서랍 위에는
정민이와 미영이가 어릴 때 만들어준 손편지들이 노란 리본으로 묶여 있었어요. 어머니 날, 생신날마다 정성스럽게 써서 드렸던 그 편지들을 엄마는 지금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 하얀 이불 위에 몰라보게 수척해진 어머니가 조용히 누워 계셨어요. 한때 건강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어요. 깊이 팬 눈, 얇아진 팔, 창백한 얼굴. 하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계셨죠. 침대 옆에는 간병인으로 보이는 분이 익숙한 듯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민이와 미영이가 동시에 달려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는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왔구나. 우리 아이들. 목소리도 1년 전과는 많이 달랐어요. 힘이 없고 잠겨 있었어요. 엄마, 언제부터 이렇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미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어머니의 손이 얼마나 말랐던지 뼈만 남은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정말 몰랐어요. 왜 혼자서... 말도 안 하시고... 정민이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1년 전에 병원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단다. 그때가 마침 집 매각 이야기가 나올 때였지. 그때부터요? 미영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그때 저희가 엄마를 찾아갔을 때도 응, 이미 알고 있었어. 하지만 너희들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왜요?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정민이가 물었어요. 너희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리고 그때 너희들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았거든. 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정민이와 미영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어머니의 집 매각 소식을 듣고 갑자기 연락을 자주 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일들. 그래서 집을 팔고 나서 여기 고향으로 내려왔지.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싶었거든.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엄마, 미영이가 어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못됐어요. 엄마가 이 집을 지은 이유는 너희들과 아빠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야. 엄마는 우리 정민이, 미영이 그리고 아빠와 함께 지내던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여전히 너희들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어. 정민이가 무릎을 꿇으며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영이도 흐느끼며 말했어요. 왜 말도 안 하고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지내셨어요? 어머니는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너희들을 사랑해. 그것만 기억하면 돼. 엄마,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희가 모실게요. 병원도 다니고. 정민이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미 늦었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하셨어. 어머니가 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침대 옆 서랍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너희들에게 주려고 준비한 게 있어. 정민이가 서랍을 열어보니
두 개의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각각 정민이에게, 미영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열어봐. 어머니가 말씀하시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와 함께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본 순간 정민이와 미영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집 팔아서 받은 돈이야. 너희들 몫이야. 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처음부터 너희들 주려고 했었어. 다만, 너희들이 돈 때문에 엄마를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엄마가 보고 싶어서 찾아오기를 바랐던 거야. 엄마, 미영이가 울먹이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편지에는 어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걱정하는 마음들이. 엄마는 너희들이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와주기를 바랐어.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야. 정민이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 마음도 모르고. 이제라도 너희가 엄마 마음을 알아주면. 엄마는 그걸로 됐어.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너희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정민이와 미영이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1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정민이와 미영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 곁으로 떠나가셨어요. 그제야 두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를. 장례를 치르며 정민이와 미영이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과 그리움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우리가 정말 못됐어.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이제야 알았지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만이 그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을,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를. 하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느끼고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부모님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때 표현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효도가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